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치 맛집.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께 다양한 요리로 정치 깊은 맛을 보여주실 네 분의 요리사 모셨습니다. 먼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셰프입니다. 김 셰프 반갑습니다. 김 셰프님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영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이 소개하는 순서는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요. 나이 순서입니다. 별게 아니었어요. 나이 순서. 나는 앵커 맘대로. 저는 의석수 순서 아닌가? 우수수는 없죠. 아 맞네. 나이 순서입니다. 예. 앵커가 보면 은근히 봉건적이에요. 장유유서. 본관적.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의를 지키는 뉴스쇼. 나이 순서대로 다음 쭉 주에는 좀 소개를. 나이 역순으로 한번 하시죠. 한번 틀을 깨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이 시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김근식 셰프의 메인 디시 뚜껑부터 열어보죠. 아, 이걸 가지고 오셨네요. 조국 전 대표의 출소 후 첫 SNS 사진. 네. 된장찌개 보글보글 사진 가져오셨네요. 오늘 이슈는 뭡니까? 예, 반성 없는 조국 지지 하락 이재명. 오늘 메인 디쉬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진을 쫙 오늘 메인 디쉬에 담아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영주 셰프의 메인 디쉬 뚜껑 열어볼까요? 뭡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 저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빠지긴 했는데 네. 일단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수사,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의 내용들을 보면 저분들이 수사했을 때는 무혐의를 내렸던 분들이에요. 사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저는 저 세 분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노골적으로. 어. 그래서 저는 근데 특검이 저기 21g 관저공사에 대한 것은 감사원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저분들은 지금 두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같은 식구라서 봐주는 게 아닌가. 특검이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좀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특검 제 식구 감싸주나 오늘 주제를 그렇게 골라오셨네요. 잠시만요. 박원석 셰프는 어떤 이슈 가져오셨는지 뚜껑부터 열어봅니다. 제가 가져온 오늘 키워드는 장동혁의 난입니다. 장동혁의 난이라니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 대전의 합동연설회였던가요? 예. 제가 뭐 정치를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진 않았습니다만 정치한 이후로 수많은 전당대회, 뭐 당대표 선출 이런 거 봤는데 저런 연설은 처음 봤어요. 굉장히 격정적이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격정적인 게 아니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하고 싸우는 연설이었습니다. 그게 무대를 비추는 카메라의 시점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 객석을 비추는 카메라의 시점하고 동시에 보면 서로 삿대질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을 향해서 예. 장동영 후보가 삿대질하면서 그게 부끄러운 거다 하니까 객석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맞삿대질하면서 고함 지르고 예, 예.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금 전당대회가 중요하고 당대표가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있으면은 당대표를 뽑는 건지 당을 뿌리 뽑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지금 장동혁 후보가 앞장서고 있어서 장동혁의 난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예, 나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가지고 오셨고요. 이기인 셰프 뭐 가져오셨는지 뚜껑부터 열어봅니다. 이것은 그 8.15 광복절에 있었던 국민임명식 거기 이제 대통령 내외가 무대에 딱 서 있는 그 사진을 골라오셨네요. 뭡니까? 제가 가져온 메인 디시는 반쪽짜리 국민 임명식이고요. 정치권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국민 임명식 불참하면서 네. 정치권에서 반쪽짜리 임명식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데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요리해 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4개의 메인 디시, 메인 이슈들을 가지고 오늘 정치 맛집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김근식 셰프님 골라오신 그 이슈부터 좀 가져가 보죠. 네. 반성 없는 조국 지지 하락 이재명 대통령 이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높은 지지율에 취한 건지
아니면 우리 야당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해서 자신감이 충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뭐 급전직하하고 있는 모양새도 보이는데 가장 큰 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윤미향 씨 사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일고의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 내 윤준병 의원인가요? 그분도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사면해줄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입시 비리에 대해서. 근데 뭐 전혀 그게 아니고 나오자마자 한 게 이게 검찰 독재에 대한 자기의 승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입시 비리 사범이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젊은이의 입시를 해야 될 사람의 자리를 뺏은 거기 때문에 꿈을 빼앗아간 그런 아주 안 좋은 질의 범죄로서 징역을 살다 나온 분인데 검찰 독재에 의존하면서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반성하지 않는 이 모습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도 좀 결정타를 먹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이런 행보 정말 아나무인의 반성 없는 행보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금 아나무인격의 좀 오만한 국정 운영과 좀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조국 전 대표가 첫 번째로 올린 SNS 게시물이 된장찌개였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논란도 많이 있었죠. 뭐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뭐 비싼 집이라는 의문 제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얘기가 다양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있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뭐 나오면 식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저 같으면 우리 집 같으면 우리 와이프께서 예. 집에서 저걸 끓여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뭐 징역을 그리고 살고 나왔는데 집에서 오붓하게 부인이 직접 집에서 된장찌개 집에서도 끓여주- 끓여주셨겠죠. 에이 그날 나온 날이에요. 예. 나온 날이에요. 그런 날 아니죠. 그 다음 날이라니까. 다음 날. 밤 12시에 나왔잖아요. 그 당일이라고 볼 수 있네. 저는 저게 이해가 안 가는 야, 거예요. 이거 먹는 거 갖고 그래요. 아니 이게 사람의 사고 방식이 문제라니까. 저것이 뭐 비싼 집이든 아니든 그럼 팩트 체크를 해보면 되지만 그건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예. 저 같으면 정상적인 가족 같으면 집에서 오붓하게 예. 집에서 오붓하게 부인이 끓여주신 된장찌개 그 사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어. 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아무튼 정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비판하는 게 정상적이지 서 않아요. 소장님. 먹는 거 가지고는. 예. 그러니까 뭐 비싼 집이 제가 뭐 그 보기로도 누가 SNS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네. 뭐 비싼 한우집이다. 예, 뭐 한우 먹고 그 뒤에 된장말이 먹은 거다. 된장밥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취사 선택에서 올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럼 한우는 안 올리고 된장찌개 올려서 서민 코스프레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인데 아니 뭐 한우 먹는 게 뭐 소민들 못 먹습니까? 여기서 한우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서 자기 돈 냈고 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자주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 자주는 못 한우는? 먹지만 이날도 이제 출소한 뒤로 예. 좀 힘내라고 가족들이 특별한 날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들은 그냥 조국 전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예. 좀 끄집어낸 거라서 별로 그렇게 썩 맞득지는 않아요. 비싼 다만 한우 식당 막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우 식당이 비싼 식당일 수는 있으나 다만 이게 뭐 비판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에서 된장밥이 좋아서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 말아라 이런 건. 다만 예.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안고 있는 비판의 여지. 그러니까 혐의가 있잖아요. 입시 비리 부분들은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그러고 형을 살고 나왔고 비판은 달게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들이 끊임없이 조국 전 대표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네. 오늘 한겨레 인터뷰도 한 부분들을 보긴 봤지만 본인이 그걸 이겨내겠다.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효능감으로 그거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으니 재심 저는 청구는 안 하겠다. 조국 전 대표의 비판 부분은 비판하되 좀 과도한 음식 가정으로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저기요. 다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있어서의 부담은 된 것까지는 평론할 수 있으나 예. 그게 또 고유의 권한으로 그 부담을 안고 했는데 뭘 하겠습니까? 자, 된장찌개 얘기 더 하실 분 있으세요? 저요. 더 하실 분. 저희가 사실 된장찌개 아니라 된장말이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설해마을에 우찬판이라는 아주 유명한 한우 고깃집이 있습니다. 2+ A++ 고기만 다루는 취급하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프라이빗 룸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곳이어서 한 끼 식사 4인 기준 한 50만 원, 60만 원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든 한우를 먹든 돌돔을 먹든 상관은 없는데 네. 특유의 위선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출소하고 나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중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데 마치 그냥 된장찌개 먹는 단란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올렸다가 알고 보니까 미슐랭 가이드에 올려져 있는 아주 비싼 식당이었다. 이걸 보면서 네티즌들이 야 이거 또 조국의 위선이 느껴지는 건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고도 또 위선 이야기가 아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항상 저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된장국에 두부가 있어가지고 네, 다시는 네. 출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의지를 좀 표명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반성하는 모습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건데 가족 식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미슐랭 가이드에 있는 아주 고가 식당이라는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국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들이 앞과 뒤가 다른 모순 위선 이런 건데 이것마저도 출소하자마자 이런 게시를 올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확실히 그 조국 전 대표가 핫하긴 핫하네요. 핫하네요. 밥 한 끼 먹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갑론을박이 강하고 찬반이 나뉘는 거 보니까 아니 뭐 식구들하고 외식할 수 있죠. 그게 한우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SNS에 저거 올리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조국 전 대표가 뭐 SNS 정치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문제의 본질은 과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오늘 뭐 한겨레 인터뷰에서 얘기하듯이 입시 비리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성찰을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논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스펙 부풀리기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범죄잖아요. 네. 그리고 문서를 위조했다. 특히나 그 팔리스 호텔 뭐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이건 본인이 직접 위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과연 그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면으로 인정하느냐 뭐 이런 류의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냥 어물쩍 넘어가듯이 마치 다른 그 자녀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아빠 찬스를 일종의 스펙 부풀리기 차원에서 행사했던 것처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건데 이런 문제인 것 같고 그 저는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그 한겨레의 답을 하나 좀 읽고 갈까요? 그러면은 네. 그 부분을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30 세대가 저에 대해 가진 불만은 이른바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불만일 겁니다. 자신들은 가질 수 없던 인턴십이라는 기회를 조국이란 사람은 자식들에게 주고 그걸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줬냐는 거예요. 그게 그냥 특별한 아빠를 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었던 베네핏 그거를 범죄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조작했다니까요. 그건 범죄잖아요. 그거는 정면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세상에 본인이 성찰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럼으로써 이제 용서받지 못할 그런 범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정을 하지 않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이 점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고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국 그 전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 뜨거운 감자요? 일단 당장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과연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를 끌어안느냐, 뭐 선을 긋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합당하냐 안 일각에서는 하냐. 합당 예. 얘기도 나오는데 예. 글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국 혁신당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조국 대표도 그 인터뷰에서 보면 그게 꼭 좋은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봐야 된다라는 내부에서 감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고요. 예. 자칫 민주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원오브댐이 될 가능성도 있고 밖에 있을 때 존재감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 뜨거운 감자예요. 아하. 그런데 내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어느 게 될지 모르겠지만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윤준병 의원처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조금 과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내로남불 태도가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올렸던 패문 독서물이라는 또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읽었다는 책을 올렸잖아요. 네. 뭐 내용들 보니까 뭐 이런 책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저 된장찌개의 그런 그 이중적인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패문 독서물에 올린 책도 책만 있는 건지 안 읽었을 거예요. 아, 또 왜 네. 그러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아유, 교수님인데 저는 읽으셨겠죠. 그 양반의 삶은 철저히 그런 삶이었다. 에이, 너무 과해요. 겉으로는 진보연하면서 겉으로는 정말 진보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실제적인 삶은 진보와 전혀 상관없는 가장 기득권적이고 가장 특권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진보지만 삶 자체는
반진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저는 조국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저는 심리적인 일체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김근식 위원장님이 선거하면서 감정이 많이 과잉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너무 삐딱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 수감생활 하면서 책도 썼어요. 그럼요. 조국 전 대표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그냥 표지만 읽었다는 식으로 하시는 그건 뭐 김 것들은 교수님 정정하시는 게 의견이라는 나을 것 거.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대표의 문제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들은 조국이 그만큼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에 있어서도 여론조사가 거의 양분돼 있고요. 이후에도 양분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갈등 좀 해소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사회가 통합을 가자 그런 의미를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정치적 부담이 계속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선적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형을 받았고 수감생활을 했고 그 형기가 충분히 절반은 아니었어도 거의 뭐 3분의 1, 5분의 2 정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졌다는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당한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가는 부분 이후에 좀 비판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과거를 끄집어내서 현재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들 별로 좋은 행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짧게 덧붙일까면 이기인 저 사무총장. 김근식 교수님의 말씀에 좀 제가 엄호석약을 하자면 저도 좀 느낀 건데 이 사진을 보면요. 같은 종류의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 녹두장군도 그렇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35년이라는 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뭐 예를 들면 알라디 중고서점에서 한 켠에 놓여 있는 책을 찍어가지고 올린 건지 아니면 이제 수감돼 있었을 때 읽었었던 책을 집으로 배송받아가지고 그렇게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녹두장군은 시리즈인 것 같긴 해요. 저기 1, 2, 3, 4. 오른쪽 아래 35년이라는 책도 35년? 잘 보이진 않는데 네,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연 저것들을 다 읽었을까? 지금까지 조국 대표를 봤었을 때 앞뒤가 다른 모습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진만 봐도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문제. 이 느낌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뭐 조국 전 장관이 학자잖아요. 네. 뭐 당연히 저런 책들 많이 읽었을 거고 책도 많이 쓰는 분이고. 음. 근데 이제 조국 전 대표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의구심,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그 진정성에 이 상황. 대해서. 이 상황. 그러니까 이걸 털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저는 그걸 털고 가는 거는 네. 약간 이제 결자해지 본인한테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게 잘 안 느껴진다. 이런 게 이제 비판자들의 주요한 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논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털어야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사면을 거부하고 그냥 2년을 다 채우고 나오는 게 오히려 조국 대표한테는 더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나았던 거 아니야?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예요. 얘기를 하는 그러면 분도 그게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2년을 다 살죠. 본인 스스로 이 입시 비리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검찰 독재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삶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자, 간단해요. 이야기가 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짚고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진짜로 대통령 지지율에 큰 충격을 준 거냐 요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서 일단 행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뭘 할 것인가 오늘 한겨레 인터뷰 첫 인터뷰에서 정치 행보를 할 거다 즉 출마할 거다까지는 분명히 밝혔어요. 그게 지방선거가 될지 재보궐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될지 그건 모르겠다. 합당도 아직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출마는 한다. 출마한다. 첫 번째 출마는 무조건 하는 게 규정사절이 됐고요. 예.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예. 지방선거도 열어놨고 재보궐도 열어놨다. 그 전제는 민주당과의 합당이다. 라는 게 이제 갈려 있는 선언이잖아요. 민주당의 합당을 통해서라도 출마는 한다. 안 해도 출마는 한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해도 출마 안 해도 그런데 출마. 이게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합당을 전제로 하는 게 가장 본인의 지방선거로서는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조국 전 대표 유명해도 조국혁신당의 당을 가지고 민주당의
거점인 광역단체에서 도전해서 본인이 그 이름 유명세로 광역단체를 먹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광역단체 아무데나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대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과 합당을 전제로 지방선거. 예. 하지만 재보궐선거는 좀 다르죠. 예. 그 지역에 아무래도 어떤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 기준으로 뽑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과 전시적 딜을 통해서 갈 수는 있죠. 음흠. 예를 들어 인천, 계양, 그렇죠. 아산 또 있을 수 있는 몇 군데는 민주당이 여기는 이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의 어떤 다른 역할로서 할 테니 뭔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달라라고 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건 맞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은 되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했을 때 그 주자들이 민주당에 내에 널렸는데 그렇지. 준비하는 어떡하지? 것들. 들어오면 합당이 돼서 예, 예, 그러면 예. 이제 갑자기 갈 곳을 잃는 거고 재보궐선거 자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민주당의 카드 하나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고심은 클 것이고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게 다 그 연동이 돼 있어서 합당 여부가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지방선거 나가려면 무조건 합당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재보궐선거 나가는 합당 안 해도 되는데 주자들은 설득하면 되니까. 아. 근데 그런 김 복잡한 교수님. 출마를 둘러싼 계산법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봐요. 어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국을 내보낸다 안 보낸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간 다음에 정치적 셈법이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변수가 복잡해져요. 맞아요. 당장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내보내줬다는 점에서 지난주에 우리 박원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여권 내의 정치적 지분에 대한 공공함, 저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시기에 굳이 조국을 이 편집 풍파를 일으키면서 또 내년 지방선거, 내년 보궐선거의 복잡한 변수까지 감수하면서 그리고 국민적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국민적인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을 내보낸 이유의 그 근저에는 뭐가 있을까? 저는 그건 참 두고두고 아마 제가 볼 때 어허. 여권 내에 중요한 역학관계 저는 첫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보세요? 그게 아까 그 지난주에 이야기하셨지만 대통령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범여권 내에 자신의 진정한 지분은 별로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대통령을 만들기 전에는 야당 대표니까 여당을 향해서 싸운다는 면에서는 뭐 그게 다 뭉개진처럼 서로 단합해 싸울 수가 네, 있지만 네, 네.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세력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게 첫 단추가 이렇게 일찍부터 시작을 한다. 정청래 그러니까 명심이 박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됐고 조국 대표를 저렇게 일찍 내보내주고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빨리 왔다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지분이 이제야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지분 싸움이 시작됐다고 봐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뭐 이제 진영의 무게에 좀 떠밀리는 경향이 이 사면 결정에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이제 동일한 어떤 그 네.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의 향후의 정치적 거취, 또 내년 6월에 그 광역 단체장 선거든 그 재보궐 선거든 출마하겠다. 근데 이런 의지가 여권 전체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광역단체장은 조국혁신당을 가지고 도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민주당도 광역단체장을 내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진영의 무게가 어쩌다 하더라도. 네, 네. 그러면 이제 재보궐 선거인데 보세요. 한 번 사면 복권 시켜줬잖아요. 네. 근데 내년 재보궐 선거 자리를 양보하고 조국 대표한테 준다는 건 두 번 복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건 그거대로 또 논란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조국 그 대표는 민주당 후보를 달고 재보궐 선거에서 이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를 달고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어디냐? 호남이죠.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남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꽤 있다. 그리고 대권 도전이라는 맥락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호남의 근거지를 축적하는 게. 그렇게 내다보세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그 이 비례연합정당을 이겼습니다. 호남에서 압도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지난 총선 어게인을 이렇게 환기시켜 볼 수 있는 거기도 해서 물론 이제 호남에 재보궐 선거가 나오느냐는 변수이긴 한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광역단체장 누군가가 예. 출마한다면 조국 전 대표라면 거기 출신이 아니어도 능히 당선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럼 합당은 쉽게 안 할 거라고 근데 보시는 그거는 거고. 민주당으로서도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할 거라고. 지금 시점에 그걸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없죠. 네, 제가 총선 앞두면 몰라도. 우호적인 야당을 두느냐 네. 아니면 그 여권에 편입시켜 버리느냐인데 네. 그걸 민주당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호적인 야당을 그렇죠. 두는 게 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단체장을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행정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대권에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원내 진입해가지고 뭐 원내에서 영향을 발휘한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 개항을 출마가 확실해질 것 같아요. 개항을 인천으로. 네, 왜냐하면 일단 조국 대표의 강점이자 약점은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것. 예. 친문의 적자라고 한다면 개딸과 사실 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한계로 좀 논정된다고 보는데 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차기의 어떤 주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를 물려받고 그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을 다시 포섭하는 그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개항을 출마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근데 거다. 박원석 의원은 그것까지 사면도 해줬는데 그것까지 떠내주겠느냐. 민주당 후보를 그럼 주저앉혀야지 조국 대표가 나가는 건데. 그게 이제 향후 지분 싸움의 아니, 근데 결과를 사면 보면 되는 복권까지 거죠. 해줬는데 그 공천까지 안 해줄 수는 힘을 더 실어줄 거다?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 저는 요거 한 마디만 덧붙이면은 근데 개항은 그러기에는 너무 상징적이에요. 그거는 마치 이재명의 후계는 조국이다. 후계자 느낌. 라고 점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개항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요. 다른데 어쩔 수 없이 내준다면 몰라도.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굉장한 쟁점이 될 겁니다. 아니 한번 사면 복권 시켜줬는데 우리 후보를 주저앉혀서 혹은 경선하면 뻔하잖아요. 결과가 누가 나오든 간에 또 두 번째 복권을 시켜준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자,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게 맞긴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리얼미터 이번 주 정례조사 지지율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51.1%,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해서 2주 전보다 12.2%포인트 하락이에요. 12.2%. 2주 전에 63.3이었던 게 지금 51.1이 됐단 말입니다. 조사를 한 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 11일부터 14일 무선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럼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이 결정적이었고 좀 리얼미터 말고도 한국갤럽 조사 그다음에 KSOI 조사 지난주에 다 하락했거든요. 그 추세는 지금 하락세가 분명해 보인단 말입니다. 이 정도를 예상 못했을까? 대통령 예상 못했을까? 서 소장님? 아니, 서 소장도 예상했는데 대통령 작두했어요. 서 소장도 제가 하셨는데. 누누이 일주일 소장 내내 말을 안 들어서 하락한 거야.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사면 돼야 마땅하나 시기는 아니다. 이걸 12월 넘어서 해야 되고 아직 익지 않았다. 풋사 같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 사면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다. 조금만 참아달라. 그래서 제가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서 좀 그 이번에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많은 고민해서 감사하지만 저는 조금 더 있다가 12월 이후에 더 노력하고 국민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 계속 그 얘기 하셨죠? 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다 그거를 이제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결정했고 네. 그럼 본인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왜 했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한 세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동병상련이 있지 않았을까. 공감, 검찰에 너무 과도한 수사를 당했다는 측면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매기 효과다. 매기요. 예, 매기로 풀어놨구나. 그러니까 아. 사실 지금 우리가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고 네. 갈등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국 하는데 민주당이 종갓집이에요. 예. 조국 전 대표가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나와서 아하.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명하긴 해도 뭐 공학적으로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인데 12석 부분들을 합당하냐마는 조국 혁신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결정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면 좋겠고 맥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 느슨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차기 구도 자체가 너무나 여러 사람들이 고정화되듯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김희석 총리, 정청래 대표 몇몇 분들만 이렇게 고차가 되는 것보다는 새롭게 조국 전 대표를 던짐으로 조금 긴장감을 유발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긴 싸움을 해야 될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사면 복권을 던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하락을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윤미향 의원이 크다고 봐요. 윤미향 전 네. 의원이 광복절에 그래서 특사된 거. 오늘 리얼미터 자체도 ARS 조사기 때문에 이게 정치 고관여층이고 굉장히 네.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한 분들이 저는 여기서 임한다고 봤을 땐 광복절을 맞이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면 자체가 또 이게 또 큰 요인으로 작용돼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자, 그래서 그날 광복절 경축식도 이제 반쪽이 된 거 아닙니까? 요 이야기를 이기인 셰프가 골라 오셨는데 요 이야기를 좀
저 댓글쇼로 네. 조금 넘기고 특검 이야기 본방송에서 한 다음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영주 셰프가 골라오신 이 특검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특검 수사를 보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다는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이거 굉장히 좀 의외의 시각이었어요. 예. 뭐 특검이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소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비판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게 이 수사의 방식을 보니까 역시 검찰은 검찰 손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부는 게 최근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의 증거 김건희 씨가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녹취부터 예, 시작해서 계좌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예를 들어서 이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서의 행위였기 때문에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창수라든지 그때 4차장 검사가 조상원 4차장 그다음 최재훈 그 반부패 네. 2부장 이분들이 담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 그 무혐의 내릴 때 보도자료를 보면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다. 그리고 압수수색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강제력 수사도 하지 않고서 이런 혐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4시간을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시간을 할애해서 무혐의입니다라고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선택적 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봐주기 아니면 권력형 압박에 따른 예를 들면 그냥 부실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이거 거래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21g의 관저공사 부분들을 감사원에서 느슨하게 감사를 한 결과를 낸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를 입건해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안 해요. 그럼 이게 검사라서 자기 식구 봐주기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은 특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방점은 철저히 수사해라. 네. 이 검사들도 봐주지 말아라. 그 부분 그 얘기하고 이분들 다 싶으신 거예요? 지금 저기 사직서 내고 도망갔어요. 아니 사직서 내고 도망갔다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못할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자기 식구 봐주기라고 단정하긴 좀 이른 게 김건희 씨가 기소가 안 됐어요. 구속이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범죄다. 김건희도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확정이 될 때 아마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비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그에 대한 수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가야 되죠. 사실은 작년에 그게 10월 17일 날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냈고 그 전에 7월 달인가 7월 20일쯤 될 거예요 아마. 그 이른바 이제 방문조사, 황제조사, 휴대전화까지 맡기고 가서 조사 같지도 않은 조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고검의 이제 당사자들이 항고했을 거 아닙니까? 예. 고검에서 미래에셋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이 중앙지검에서 하지 않았던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우수수 녹취록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과연 그거를 중앙지검이 못 찾았을까 아니면 안 찾았을까? 저는 고의적인 방임이 있다고 봐요. 그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그 부분까지는 그럼 서 소장님하고 아니, 이거 똑같은 수사해야 생각이신 돼요. 건데. 수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검사들 탄핵했는데 그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냐 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탄핵이 기각된 거하고 수사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탄핵이 기각됐던 거는 고검이 이걸 재기 수사해 가지고 증거물이 쏟아지기 전의 일이에요. 지금 그 증거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저는 직무유기 혐의도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사실은 그 김건희 씨가 저지른 범죄도 범죄지만 그 범죄를 지난 3년 동안 덮어줬던 수많은 힘이 작용을 했어요. 감사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이거 다 수사 대상이죠. 그러려고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봐주기는 하지만 특검이 그들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건 아니다. 좀 아직 지켜보자. 그 그렇게까지 말씀이신 단정하지는 어렵고 저는 거기까지 예.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저는 이게 보복성으로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창수 검사도 그렇고 조상원 검사도 그렇고 그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에서 근무를 했었었고 또 이재명 시장이 재임 시절에 이제 성남 FC 구단 수사를 처음으로 수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성남 FC 구단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IMS 모빌리티 범죄 혐의와 상당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IMS 모빌리티는 이제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기업들한테 불법 후원, 불법 자금을 받은 건데 성남 구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희망살림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민원이 있는 기업들한테 불법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건데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를 빌미로 이 사람들의 어떤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성남FC라는 수사를 가능하게 한 두 검사들에 대해서 정적을 주기려는 그런 목적까지 있는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전직 대통령이 됐었을 때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사를 처음에 제기했었던 두 검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문제가 돼서 뭐 추방됐습니다 내지는 뭐 처벌됐습니다라는 그런 명분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려는 뭐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김근식 이 교수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네. 그런 판에 만약에 서영주 소장처럼 민주당 내에서 이 특검이 검찰 봐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특검이 양쪽에서 욕먹으면 저희들이야 나쁠 거 없죠. 근데 저렇게 뭐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논거를 댈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당시에도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죠. 갑자기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인가요? 인사교체하면서 이창수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귀결로 끝났는데 그 과정에 정말 불법적인 권력의 남용이라든지 불법적인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특검 이야기 나온 김에 한 2분 남았나요? 특검 이모저모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김 여사, 김건희 씨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있으면 지난번에는 묵비권 행사했는데 이번엔 어떨 것인가? 오늘 집사로 일컬어지는 김혜성 씨 조사도 있고 건진 법사 소환 조사도 오늘 처음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대질 신문 같은 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되고 주말 사이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건 윤 전 대통령이 실명유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아서 지금 실명유기다. 그랬더니 특검 측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다 약 먹게 해줬고 실명위기가 아니라 그건 눈병이다. 그래서 이 실명위기냐 눈병이냐는 완전 다른 이야기여서 갑론을박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관내 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 정밀 검사 해보면은 실명 위기인지 아닌지 나오겠죠 결과가. 뭐 의학적으로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허. 다만 이제 그거는 변호인들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검사 결과가 그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자꾸 이제 검사 결과가 아니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김혜성 씨 구속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김혜성 씨. 구속됐다는 거는 배임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문제가 관건일 텐데 이 집사 게이트가 열리면은 지금까지 무슨 목걸이, 팔찌 이런 건 애교 수준이라고 봐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취임 선물 그것도 이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제 권력형 비리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할 거다. 큰 돈이 오가는 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김혜성 씨 때문에 혼자 꿀꺽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글쎄요. 그분이 그렇게 할 배경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효성 네. 같은 대기업이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아무리 그 사람이 김건희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만 보고 돈을 줬을 리 없다라고 보고 그 대기업 오너들 가서 다 조사받았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냥 뭐 나는 안 했어 이러고 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봅니다. 헬게이트가 열린다. 10초 남았는데요. 그래서 특검 수사할 게 훨씬 많아질 것 같다. 특검 연장해야 된다라는 민주당 쪽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만 쭉 말씀해 주시고 요 이야기 댓글쇼로 넘길게요. 김 교수님.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당위성 말고 할 것 같습니까? 될 것 해도 같습니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건 못할 아, 거라고. 못 저도 할 부담 거다. 때문에 못할 거다. 지방선거 앞두고 네. 있어서. 김건희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네. 저도 청문회는 열릴 거라고 보고 청문회로 갈 것 수사는 같다. 다시 검찰로 던지면 됩니다. 자, 요 이야기 여기까지.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